두 번째 예리한 질문. 네. 대상작에 대해서 대상작의 의미와 애가 왜 이렇게 삐딱해 질문이? 응? 저요? 어. 내가 한 건데요. 아니 그 질문을 네. 질문을 전달할 때 네. 응? 이게 자기 질문 아니라 이거죠. 분발하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이래서 안 됩니다 지금. 자 어쨌든 대상 수상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의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수상에 합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두루두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차례대로 박건일 선생님부터. 일단 저는 기세는 느껴졌어요. 기세. 기세가 느껴지는 소설이고 그래서 대상으로 뽑혔다라는 짐작은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계속 호흡이 끊긴다는 느낌? 문장이 그런 단속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서두에 박희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주인공이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쓰면서도 이렇게까지 몰입이 안 되고 자꾸만 거리가 떨어지는 느낌? 독자로서도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썼겠지만 사실은 저는 읽으면서 계속 뭔가 끊기고 몰입이 안 되는 느낌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인상 깊게 읽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이 고모와 목경과 무경이라는 이 세 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되게 저는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성 서사로서의 어떤 지금까지 많은 여성 서사, 여성들의 작은 공동체들의 서사들이 많이 소설로 형상화되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보여주는 다는 면에서 어쨌든 기세가 느껴지는 소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두 분이 뭐 20자 평에서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문학 이꼬르 여성 서사가 되어 버렸거나 혹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작품이고 또 수상 선정이다 라고 하는 게 딱 상징적으로 되게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여성 3명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또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한 관계의 방식 같은 것들도 섬세하게 보면서 다만 이 작품에서 이 여성의 이야기를 다룰 때의 이 섬세함과 여기에 이제 남성이 등장했을 때 이 남성들이 아주 의도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야만성과 그리고 성적 욕망과 여성에 대한 그들의 어떤 모욕적인 제스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식에 갑하게끔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좀 다른 방식으로 읽는 게 더 어려운 면이 있었다라는 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이 매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남성들 간의 갈등에 사실 천착했기 때문은 아니고 이 여성들의 이 사실 모험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험담은 아니죠. 이 이야기가 그들의 관계의 방식을 다루면서 내가 모래고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망과 뭐 동일시,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내가 아닌 무경에게 향해 갈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모래고모가 무경을 어떻게 보면은 동일시하면서 너는 나와 내 딸이다. 내 딸이다. 넌 내 딸이야. 그러니까 이때의 딸이라는 건 뭐 당연히 뭐 이모니까 혈연적인 연결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 동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음에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뭐 일종의 뭐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대관식이라고 불러야 될지 성찬식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 장면을 목격하는 목경의 이 어떻게 보면 질투이기도 하고 그때의 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가에 대한 것들을 뭐 이해해 나가는 과정.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자기 이해의 과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 모험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면들을 살려내는 과정이 섬세하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의 단순한 예측 가능한 클리셰들을 조금씩 비틀면서 전개하는 방식 자체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뭐 의미를 상당히 부여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게 메타 소설적 측면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이제 이거는 안쪽 이야기고 바깥쪽 이야기에서 소설가들임의 분명한 이 여성들 사이에서의 대화 안에서 소설이란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소설론을 주고받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국 소설이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한번 딱 들려지는 거. 이 지점으로 해가지고 쫙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설의 전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용기점이 있어야 된다. 융기되는 그 지점을 구성해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전체 삶의 구성 과정 안에서 융기점인 포인트를 향해서 구성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차르르르 딸려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를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소설론과 소설의 내적인 어떤 구성이 일치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효과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호불호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바깥 이야기가 이렇게 또 배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했나?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뭐 어느 정도의 소설적인 성취가 있었고 그거를 잘 보여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약간 독특함, 개성 이런 게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소설의 장점은 주제적인 면보다는 이게 뭐 여자 3명의 어떤 뭐 연대라든가 그런 어떤 폭력적인 야만적인 그러한 그 남성들과의 어떤 대결이라든가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어떤 소설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읽으면서 아까 선생님이 계속 단속적인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단속적인 느낌이 이게 중간에 끊기고 아니 그리고 어떠한 단어와 단어가 그게 예를 들면 어떠한 다른 소설들에서도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 되게 어색하고 낯설고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한 데서 그쳐. 그게 뭔가 새로운 효과라든가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어떤 미묘한 어떤 정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오지는 않는데 이미상의 소설은 이 문장 쓰기가 어떠한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라는 것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뭔가 이 소설에 저는 더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런 방식의 소설 쓰기는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부분 앞부분에 그 세 여자의 대화를 엿듣는 그 이 목경의 그런 입장을 보면은 그 세 여자 얘기도 이렇게 보면은 언뜻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하나의 그림 이 여자가 이제 무슨 쓰레기 만들지 않겠다 비닐 같은 거 그래서 음식물을 다 자기 여기에다가 올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슨 고기도 어디에 싸지 않고 그걸 스카프 근데 얘는 그걸 가져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지 장바구니나 이런 것들을 혹은 뭐 다른 이제 그릇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가는데 얘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거를 올려달라고 해서 되게 위태롭게 막 이렇게 온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핏물이 밴 그런 스카프를 이렇게 그냥 하고 있다든가 저는 그런 모습이 맨 마지막에 그 이 모래 고모랑 그 다음에 이 무경이 이제 그 욕탕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욕탕 안에 어떤 이제 여자아이가 계속 이렇게 코를 이렇게 후벼가지고 그 코를 풀었죠. 코를 풀어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엄마는 그냥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 그 욕탕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리고 얘도 그래서 나와가지고 샤워기 있는 쪽으로 갔는데 딱 뒤에 이제 그 거울에 비친 그 욕탕의 모습을 봤더니 그 두 이제 그 모녀와 그 다음에 고모랑 무경이만 거기 남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그게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별거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런 장면
환기시키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굳이 뭐 윤리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름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남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어떤 것에 저 혼자서만 애를 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거를 문장이나 장면으로 잘 구성했다고 말씀. 저는 그렇게 느꼈고 이거를 보면서 그러한 그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 사냥꾼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도 얘네들이랑 이제 같이 있는데 그 목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는 상대적으로 좀 무딘 스타일이고 그래서 얘는 자기 노래를 따라 불러준 아저씨한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 무슨 아빠가 이제 무슨 어젯밤 꿈속에 막 그 노래를 생각하면 그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빨간 남방이랑 아무튼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 자체도 이게 실제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폭력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야만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아저씨들인 거죠. 그냥 사냥을 즐기는. 근데 이 사람들이 딱히 뭔가 얘네들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의도를 가진 어떠한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소설 속에서 형성된 그 긴장감은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어떤 것들이 주제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 그런 것들 설득력 있게 그런 것보다도 그런 장면들을 어떤 이 이 문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거에서 저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남성들 특히 이제 그 사냥을 한 남성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작품에서 가장 잘 재현되지 못한 부분, 서툴게 재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냥과 폭력과 남성성을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되게 저는 아니한 클리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런 근데 방식으로- 그런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폭력적으로 행동을 해요. 네가 뭘 해줄 거냐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도망간 얘기하거든요. 여자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개년은 개년인지라 굉장히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방식의 폭력적인 모습, 요즘 소설치고도 굉장히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여주는 수컷 그 자체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사냥과 폭력과 남성성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진부한 표현 방식이고 그런 방식으로 내 집단과 외 집단 구별해서 묘사하는 것이 아까 제가 20자평에서 얘기했듯이 헤테로토피아를 자꾸만 호모토피아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기재 어떤 징후 중에 하나로 제가 꼽은 게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단 내부에서 여성들 간의 연대라든가 새로운 연대 방식들, 새로운 어떤 대관식, 성찬식 이런 것들 묘사하는 거 얼마든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올수록 저는 그게 좋은 재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 내 집단과 대립되는 외 집단 주로 남성 집단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남성 집단이 너무 납작하게 묘사가 돼요. 계속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내 집단도 결국은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내 집단도 납작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게 원래는 헤테로토피아를 지향했지만 나중에는 호모토피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작품이 물론 탁월한 점도 있고 아까 박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소설적인 측면에서도 잘 짜임새가 있는 소설이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단속적인 문장이 굳이 그렇게 됐어야 됐나. 의도적인 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문장을 단속적으로 쓸 이유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집단이란 남성성을 너무나 전형적이고 너무나 스테레오타입화된 방식으로 그려냈다는 점이 약간 좀 걸렸습니다. 근데 나는 스테레오타입화된 방식으로 그렸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물론 이 사람들이 사냥꾼이고 약간 이제 말 속에 어떤 그런 식의 폭력성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전달하는 그 방식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은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여성이 이제 낯선 곳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막 그러는데 어떤 남자 둘이나 세 명이랑 마주쳐요.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은 성폭행 장면으로 이어진다라든지 그런 식의
것들을 우리는 이제 클리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런 긴장감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남자들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 계속 말로 어떤 식의 그런 불편한 감정과 긴장감을 계속 유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어떤 그 다음 연상되는 그 다음 장면들을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면서도 그러한 익숙한 어떠한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 남성 인물들이 근데 여기서 언니래 고모가 사냥이고 이제 자기 사냥총에 이제 뭐 추추인가 뭐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이제 뭐 그런 것에 이게 일종의 남성들의 어떤 그 세계로 이제 간 거잖아요. 일종의 모험이라면 모험을 이제 떠난 건데 이제 거기에서 그걸 봤지만 결국에는 그 무경이가 이제 그 잃어버린 총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읽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지만 그 장면으로 곧장 우리를 끌고 가진 않았다. 무자비하게.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의 안전망을 저는 이제 느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물론 여성 서사로도 읽을 여지가 있지만 그 액자잖아요, 일종의. 그 액자는 사실 이제 소설에 대한 소설이거든요. 그 얘기하잖아요. 언니가 동생인가 후배인가 이 모든 문장이 한 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그 문장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랬더니 언니가 어머 얘를 어쩜 좋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만 하기 싫은 일? 이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고 내 소설 속기가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목욕탕 씬도 있지만 사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한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이라는 행위 자체가 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가서 한 방을 노려야 하는데 한 방을 안 쏘거든요. 그 총 자체도 잃어버려요. 근데 무경이가 이제 그걸 해내잖아요. 하기 싫지만 하고 싶은 해야만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무경이가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너는 내 딸이구나라고 고모가 승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의 소설관처럼 보이거든요. 한 방을 잃어버린 총을 무경이가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목경이를 통해서 보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문장이 한 방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절정의 다른 이름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볼 때는 흩어놓은 것 같아요, 인물들을. 그러니까 그 고모, 무경, 목경이 누구도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흩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전개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남성들이 등장하면서 여성 서사로도 읽힐 여지가 있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또 그 액자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머 어쩌면 좋니. 그 액자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작가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놨기, 소설을 위한 소설로 읽도록 씌워놨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 드는 의문은 뭐냐 하면 결국 이 소설도 한 방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경이 한 방 없는 총을 찾아서 안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한 방이거든. 제가 볼 때는 그게 주제를 형상화하는 문장이잖아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한 방이 없는 소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만하지만 예술적 자기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그런 소설도 우리는 뭐 의식의 흐름이니 누보 로망이니 이런 식으로 불러왔단 말이지, 여태까지. 좋아요. 근데 그 소설로 명명되지 않으려고 작가는 어떻게 피해간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도 한 방을 위해서 간 소설이에요. 아니 근데 그때 한 방은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최인호가 쓴 소설론 그 책을 보면은 화재 현장에서 이 발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이 화재 현장의 사물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 그 이 발화점을 향해 있다. 그래서 그 발화점을 찾는 게 그런 식으로 찾는
그런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설도 그러하다 이러면서 일종의 어떠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 주제를 위해 복무하는 소설의 인물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그런 어떤 단어들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주점과 어떤 그 주점과 부점이 있어서 그 김동인의 그 소설론 그 책을 보면은 이 주점을 향해 다른 부점들이 이렇게 복무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돼 약간 중앙 집권적 소설 구성이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본적인 소설 문법으로서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런 것이라면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체하는 그런 소설 방식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한 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무하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 자체가 그 총을 들고 있는 그거 자체가 한 방이 아니라 뭔가 어떠한 이 뭔가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주제의식 결국 주제죠. 그러니까 체이노가 말하는 그 복무라 하면 결국 주제잖아요. 그리고 주제를 형성하는 장면이 절정이란 말이죠. 그럼 이 소설에서 절정이 없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절정이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네. 장면이 보통 다른 소설들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배치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러니까 양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점은 아까 그 신영철의 그 표현은 전 좀 다르게 인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뽑지 않을 방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적으로 상징을 그렇게 잘 썼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물들도 그렇게 산발적으로 배치를 했고, 이야기도 단속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 한 방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전달이 안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난 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이 소설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좀 다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복무하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나는 그 복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난 이렇게 쓰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분명히 읽히거든요. 저도 네. 비슷하게 배상민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수행 모순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원래 다 계속해서 모순적인 거예요. 그런 이거는 모순이 계속해서- 있어야 재밌다니까. 계속해서 하나의 점으로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식민화되는 그런 것들, 종속되고 식민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대관식 한 장면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죠. 그쵸. 실제로는. 그래서 수행적인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 모순이 주는 그렇죠. 그 그런 모순이 주는 정dom이 긴장, 있잖아. 모순이 주는 긴장감 이런 어. 것들에 있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수행적 모순이고 이를테면 끊임없이 혁명을 유예하는 혁명가 같은 느낌인 거죠. 혁명을 계속 유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강렬하게 혁명을 욕망해. 그런데 완벽한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혁명을 계속 유예해야 돼. 이 전형적인 히스테리자의 증상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혁명의 불가능성을 혁명적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좋게 이해하면 그런 긴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행적인 모순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심사평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좋은 소설이라는 거죠. 그게 좋은 다양한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 구성을 수행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해석학적인 욕망을 잘 불러일으키는 자극하는 거지. 그치.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학적 욕망은 어떻게 보면 주제를 탐색하고 발견하고 이 작품 전체를 의미화하려고 하는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피터 브룩스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것들을 뭐 제국주의적인 해석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제국주의적인 해석학이나 해석의 폭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작가, 독자, 비평가 다 마찬가지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고 그거를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환기하게 되는 건 그런 거잖아. 일사불란하게 모든 문장이 그 윤기점을 위하여 뭐 복종한다, 뭐 종속되어 있다, 뭐 이런 어떠한 그 촘촘함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는 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소설을 쓸 수는 없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종속되어 있지 않은 소설을 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작가 입장에서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순 자체를 뭐 재현했다. 뭐 그러면은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역시 의미 그치. 부여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억지스럽지 그거는. 네, 그거 그러니까 억지스럽지.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지 못해. 소설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평적으로 매끈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단속적이지 않고 비평적으로 보면 독자들이 보기에는 단속적인 소설이지만 비평 입장에서 보면 해석할 거리를 작가가 너무 많이 던져놓은 요렇게 해석하세요 하고 따라가다 보면 요렇게 해석이 되는 매끄러운 소설이라고 저는 봐요. 비평적으로는 그렇게 읽지 않을 도리가 없게 만드는 소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만 저는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 소설이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이 소설이 그러해서 기매품이야. 그러해서 나한테 새로운 인식을 던져줬느냐, 예술적 어떤 새로운 인식을 던져줄 만큼의 않았다. 형식 실험을 수행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 작가의 이중 작가 초롱이란 작품집을 다 읽어보면 네. 네. 좋다. 아, 본인의 말이 맞다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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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대상을 받을 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문외한이지만 뭐 어쨌거나 저희가 제일 발화점 높게 인기점 있게 대화를 했네요. 네. 그렇지만 자개장의 용도가 저는 끝까지 고집 나만- 있는 나만의 대사. 나만의 대사. 대사. 나만의 대사. 나한테 대관식을 하라면 난 이제 너는 내 딸이, 딸이다. 딸이라고 말 못하겠지만 너는 아니 나의 너무 선 넘지 말고 딸은 아니잖아. 너는 나의 자개장이다. 넌 나의 자기장.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저렇게 7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두루두루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좋은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각 작품에 대한 논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